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학교밖 청소년 2026년 대입 서류 작성 전략을 진행하게 된 진로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로진학 컨설팅 마이유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정말 수백 명 그리고 정말 1000명에 가까운 친구들의 진로와 진학을 도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좀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가 올라가는 거는요, 수능 전후예요. 그쵸? 수능 전후에 2026년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될까? 검정고시로 대학 갈 수 있나? 된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 어디선가 많이 봤는데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통계가 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앉은 것은요,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물음표가 가장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걸로 될까? 난 서울 상위권 대학 가고 싶은데 간 사례가 있나? 다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궁금할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좀 인트로로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입학 통계를 갖고 왔어요. 이건 이제 실제 통계를 갖고 온 거고 여러분들한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왔으니까 한번 그렇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2024년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요,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진학자가 대학 알림이에 공시되기 시작한 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11년이 됐어요. 2013년 이후로 11년이 됐는데 그 모든 11년 중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중 4년제 대학 신입생 수가 가장 많은 해입니다. 실제로 이제 합격자 수를 보시면 14,743명이라고 나와 있죠.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14,000명이요? 수능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중 이제 고3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비율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대입 수능이죠. 수능에 원서를 접수한 검정고시 합격자가 30년 만에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합격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0명, 13,000명, 14,000명까지 올라왔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도별로 저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데요, 또는 선생님 저는 어디에 있는데요 라고 해서 이 학교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는데 시도별로 4년제 대학 입학 통계를 같이 살펴볼게요. 실제로 가장 많은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서울입니다. 1,831명이고요. 그리고 경기권, 그리고 부산권이 가장, 그리고 경북권까지 900명대의 입학 통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서울로 가자! 이게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시도별 대학 입학 통계를 내봤을 때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계속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종과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다른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통계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권 대학 검정고시 합격자 통계를 한번 가볼게요. 서울권 대학. 요즘 좀 바뀐 게요, 여러분. 옛날에는 서울권 대학은 검정고시로 가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실제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처음만 해도 서울권의 학교는 무조건 논술로밖에 못 가는 게 그냥 그 흐름이고 좀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점점 서울권 대학의 대체 서식 그리고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합격자가 늘어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컨설팅을 하는데 점점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번 도전해봐도 지금은 괜찮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명을 언급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이제 서울권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 추세를 보여드리고자 갖고 온 거예요. 60명에서 80명이 됐다거나 40명에서 70명이 되고 26명에서 43명이 되고 해서 41명이 74명이 되고 해서 모든 대학들이 각각의 추이는 있겠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물론 수시와 정시를 다 합친 통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이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는 서울권 대학만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장 많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어딘가?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서 상위 10개의 대학은 어딘가? 궁금하잖아요.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한 개씩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경상국립대, 전북대, 동의대, 계명대, 한동대, 충남대, 한림대, 대구대 등등 순서로 이제 보통 지역 거점 국립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많이 선발이 되고 있죠. 실제로 검정고시 합격자 입학자 수가 전체를 다 합친 게 아니고 여러분 2024년도 한 해에 215명이 선발됐다라는 겁니다. 이 학교에는. 실제로 저희 제자들도 많이 간 학교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국립대가 어렵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검정고시로 많이 선발되는 학교이구나라는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이제 많이 원하는 대학에 보면은 지방거점 국립대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뭐 나중에 이제 입시 설명회를 제가 했을 때 들으면 아시겠지만 뭐 명지대나 이런 서울권 상위권 대학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있어서 국립대학교를 가장 많이 진학을 했거든요. 그 교과 전형을 함께 간략하게만 분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국립대 교과전형 분석은요. 서울대랑 인천대는 제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거점 국립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강원대부터 경상국립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를 갖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명은 일반입니다.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다른 사회배려자 전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에 대한 전형은 당연히 내가 해당 요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놓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선발 방법은 보통 교과 100이에요. 교과 100. 국립대는 면접이 많이 없어요. 국립대 교과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죠? 수능 최저죠. 선생님 뭐 이렇게 복잡해요? 많아요? 하시는데 국립대가 계열별로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뭐 약학과는 어떻게, 뭐 사범대는 어떻게, 공과대학은 어떻게 이렇게 좀 각각 대학마다 학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과를 중심으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내 수능 최저가 달라질 거예요. 요거는 2024년 대입이고요.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2025년 대입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맞춰서 지금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왜냐?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까지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 되겠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해서 그걸 맞추는 것도 전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년 전인 지금 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반영, 검정고시를 반영하는 과목이에요. 전과목이라고 써있으면 전과목이고 내과목 등등등이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검정고시를 다시 본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까지 정리를 해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대부터 충남대, 충북대, 한경국립대도 마찬가지이고요. 보통 이제 일반 학생, 학생부 교과 등등의 전형으로 갈 수 있고 보이시죠? 교과 100, 사범대는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그리고 반영 과목도 확인을 하고 내가 보통 친구들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에서 많이 선발을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가능성이 있다. 지금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년도 대입을 준비하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있고 내년에는 어떨지 예측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살펴볼게요. 일단 2025년 대입,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따지면 작년 대입이 되겠죠. 이제 작년 대입의 변화 주요 사항, 지금 현재 대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변화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이거에 따른 결과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로 주의했던 부분은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 문이과 나누지 말자. 내가 이과 과목을 공부해도 문과를 갈 수 있게 하고 문과 과목을 공부해도 이과를 갈 수 있게 하자라는 게 바로 올해 수능, 그러니까 2025학년도 대입의 트렌드였어요. 트렌드에서 모든 장벽을 철폐하자. 모든 장벽을 걷어 없애. 그냥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였고 대신에 우리는 조금 그런데 하는 학교는 가산점을 부여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정 과목 폐지 대신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제 인문과 자연의 교차 지원을 굉장히 신중히 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따졌을 때 뭐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내 가산점을 받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실제로 이거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선생님 저는 가산점 받아야 되니까 이 학교 갈래요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좀 그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내가 미적분과 기하를 하지 않아도 여러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화두가 되었던 부분은 무전공 입학 확대죠. 제가 트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장벽을 없애자. 모든 걸 다 이제 구분을 없애자라는 거여서 전공에 대한 구분도 없앤 첫 해였어요. 첫 해. 첫 해 제가 이제 입학 설명회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없애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지원하세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수시 모집의 결과가 나온 상태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무전공이라는 건 여러분 원래 우리 전공을 정해서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전공 정해서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1학년 때 다 배워보고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자유전공 학부처럼 무전공을 이용하자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유형 1과 2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계열별로 단위를 모집하는 학교, 아예 전공을 정하지 않고 아예 자유전공 학부라고 딱 명시를 한 학교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건 캡처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정리해놓은 자료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권으로 제가 나눠서 갖고 왔으니까 캡처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몇 명 학교만 살펴보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으로 179명이나 무전공으로 선발을 했죠. 실제로 이번에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종합이랑 논술로만 중심으로 이제 무전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수능 최저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뭐 6명, 5명밖에 선발을 안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179명, 69명, 100명씩 이렇게 하는 뭐 학교, 예를 들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114명이나 선발을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친구들을 뽑는 이런 학과에, 무전공학과에 지원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경기권도 보여드릴게요. 가톨릭대부터 연대비례, 한국외대 글로벌까지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경기대 95명을 다 논술로 선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면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왜냐? 무전공학과의 인기가 생각보다는 시들했어요. 왜일까? 다들 이제 고민을 하죠. 왜 무전공학과를 열었는데 이렇게 인기가 없지? 이 무전공학과에 대해서 별로 메리트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많은 애들이 와도 경쟁률은 좀 많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올해 의대 모집 정원이 굉장히 늘어났죠. 내가 무전공학과를 쓸 바에 의대를 한번 넣어보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제 의대 모집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전공학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유지가 될 거고, 뭐 몇 명씩 줄고 말고 있는 이제 결정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 무전공학과는 내가 만약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던 경우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입학 확률을 높이고 싶은 경우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아직까지도 뜨거운 화두로 이제 있는데요. 지금 이제 벌써 수시 모집이 끝나고 이제 정시로 향해 가는 이제 상황에서 모집 정원 확대에 대해서 가볼게요. 모집 정원 확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권에는 더 이상 모집을 더 많이 하지 말자. 대신 경기권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모집을 더 많이 하자라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막 100명, 150명 늘린 데도 있고 124명 늘린 데도 있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 90명을 늘린다고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가천대학교 메디컬 몇 대 몇이죠? 104대 1입니다. 가천대에 모두 몰리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요. 가천대를 이제 차치하고 본다면 원래 조금 높았던 경쟁률이 조금씩은 줄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좀 많이 뽑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총 합치면은 작년에는 5만 명이 지원을 했다면 올해는 7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무려 2만 명의 친구들이 더 지원을 했다는 건데, 당연히 무전공 입학이 시들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2만 명이 다 여기 와 있는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전공학과가 좋지 않아서 애들이 안 간 게 아니다. 의대라는 선택지가 더 열렸기 때문에, 그중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절대 이건 별로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모집 정원 확대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죠? 가천대가 너무 세다 이건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점점 더 이제 이 경쟁률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또는 뭐 대학교랑 이제 얘기를 해보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2025년 대입에 있어서의 가장 주요 변화사항은 이렇게 됐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대입 변화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에요.
선생님 저는 28 대입 아니에요. 저는 26 대입입니다. 왜 지금 이거를 선택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이 2028년도 대입 제도 개편이 확정되었고 이게 엄청난 변화를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2028년도 대입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게 갑자기 바꿀 순 없잖아요. 차근차근 2028년까지 변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대입 변화의 흐름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저번에 제가 그 강남구청 인강에서 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확정안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2018년 수능부터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로 개편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현재 선택 과목이 있죠. 국어랑 수학은 뭐 미적분, 기하, 뭐 화작, 언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제 2028년부터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심지어 사회와 과학 탐구 심지어 지금 2개씩 고르잖아요. 원래는 사회탐구에서 2개, 과탐에서 2개 골라야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것도 안 했죠. 이제 2028년부터는 모두가 동일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회, 과학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교 내신 평가도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돼요. 1, 2, 3, 4, 5, 6, 7, 8, 9가 아니라 1, 2, 3, 4, 5로만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과목 절대평가 등등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좀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게 수능 및 수시 정시 시기를 조정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3학년 2학기가 좀 정상화되기 어렵잖아요. 지금 뭐 놀거나 자습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시안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 제가 심화 수학을 절대평가로 신설하는 방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공대에서는 좀 심화 수학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 이제는 확정안에서는 아니야 그러지 말자. 심화 수학은 수능에 보지 말자. 대학교 와서 공부시키자라는 게 이제 확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수능, 그러니까 2027년 수능까지는 공통으로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뭐 선택 과목이 있고, 국어와 수학, 사탐, 과탐의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깔끔하죠? 2028년부터는 모두 다 공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2028년이 뭐 기회다, 이렇게 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통으로 간다는 거는 이런 시험에서의 유불리함을 많이 없애고 모두 시험에서의 이런 많은 변별력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죠?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무슨 과목을 선택했고 이런 내가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져왔는지를 조금 더 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2028년 대입까지 어떻게 기다려라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앞으로 정부가 힘을 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내가 이제 있어서 이걸 이용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통합 사회와 과학 예시 문항은 짧게만 넣어놨고 우리는 아직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올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또 하나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시행되는 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다니지 않지만 이걸 알아두는 이유 마찬가지 흐름을 보기 위해서죠.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고교 학점제는 뭔가요, 여러분?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내가 목표한 성취 기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원래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매일 정해진 수업 시간이 있고 뭐 그 시간표가 있죠? 항상 시간표를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데 그때 내가 정해진 수업을 듣고 집에 와야 되는 게 맞았다면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서 진로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그 방식을 존중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100점 만점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취 기준 여기까지 도달했으면은 오케이 이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올해부터죠. 그래서 그러니까 24년까지는 부분 도입이었어요. 부분 도입을 하고 이제 뭐 일반고, 과학고에서 선도학교가 좀 중심으로 됐다면 이제 내년이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되는 학교에 있어서 애들이 이제 대입을 하겠죠? 그럼 이제 면접관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은 무엇을 판단하게 되겠죠? 이 친구들이 어떤 진로 과목을 선택했고, 왜 이걸 선택했고, 어떻게 목표 설정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게 되겠죠. 단순히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게 바로 고교 학점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안 다니는데 왜 이거 봐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거고 어차피 대입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나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2026년 대입은 무엇이 바뀔 것인가, 어떻게 계획이 나왔는지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2026년 대입, 이제 까마득해 보이지만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오고요. 전체 모집 인원 중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고 대문짝만 하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 수시 모집 인원을 늘리겠어요. 그래서 4,300명이나 증가하고 정시 모집은 줄일게. 마찬가지죠. 제가 점점 줄여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힘 조금씩 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많이 증가하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더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수시에서도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얼마나 다른지, 또 논술과 종합은 얼마나 다른지 그걸 봐야겠죠. 살펴볼게요. 항상 여러분 더 들어가야 돼요. 헤드라인만 보고 넘기면 손해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종합, 논술 위주. 그래, 작년에 비해서 0.4%나 늘었네? 라고 쭉 보시면 되겠고, 정시보다는 수시가 늘린 거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수도권은 종합이 803명이 늘었고 논술이 11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종합보다는 논술을 조금 더 힘을 쓰겠다라는 게 되겠어요. 어차피 좀 그 차이는 비등비등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종합과 논술을 둘 다 많이 늘렸다라는 거죠. 교과는 좀 줄였죠. 교과는 뭐 줄이진 않았네요. 72명이나 좀 늘렸는데 어쨌든 그거 미비할 것 같고요. 실기, 실적 위주와 기타를 많이 줄이고 내가 논술과 종합에 힘을 실겠다라는 전략이 나타나죠. 비수도권은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비수도권 논술은 133명밖에 늘리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종합은 어때요? 1646명. 엄청나게 많이 늘렸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게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청기부나 대체서식 등으로 내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종합을 쓸 때는 비수도권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수도권에 논술이 좀 더 열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입 변화 주요 사항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될 스탠스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내신 수능 최저 변화, 고교 학점제 시행, 무슨 말이에요?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앞으로 어떻게 진로 선택할 거야? 이거 중심으로 대학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생기부 수상, 봉사, 독서, 자율 동아리 대회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제외했어요, 이거는. 내 스토리 보려고. 어떻게 살아오는지 스토리 보려고 하는 거고요. 뭐 대체서식과 청기부를 중심으로 하고 자기소개서를 안 보는 것도 마찬가지의 모먼트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내 스토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서류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서류는 어떻게 가야 되죠? 진로 결정 과정 및 활동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저는 입학 설명회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할 텐데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서류는 바로 대체서식이라는 서류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입을 준비할 때 종합전형을 할 때는 우리가 서류를 내는데 생기부를 내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 근데 우리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요. 그럴 때 낼 수 있는 게 바로 대체서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활동한 것들을 중요도 순으로 5개, 10개, 15개를 기재해. 그럼 내가 평가를 해볼게 라는 게 바로 이 서류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활동 일자, 활동 내용, 발행 기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대학들이 다 똑같은 양식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마찬가지로 이게 2025년 대입 자료긴 하지만 내년에 이걸 조금씩 바꿀 거기 때문에 이걸 캡처해두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달라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5개, 이 학교는 5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 안에 모든 활동을 다 써서 내면은 오케이, 다 봐줄게 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작년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활동이 좀 많아 하면은 이 활동이 많은 걸 봐주는 학교에 가는 거고, 아니다, 나 활동이 좀 적지만 5개 정도는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은 5개 정도 보는 활동 개수의 학교에 진학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캡처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제가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 예시. 면접 답변 같은 거는 이제 이미 면접을 이제 하러 갔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서식은 너무 개인정보라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여태까지 제가 특히 이 강남인간 강의는 계속 남기 때문에 평생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동의도 구하고 최대한 이 친구들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는 제가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갖고 왔으니까 이런 정도로 내가 쓰면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게끔 갖고 왔어요. 여태까지는 감을 좀 못 잡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실제 예시를 갖고 와봤습니다. 가볼게요. 내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청소년단 활동을 했어요 라고 말하면은 그냥 청소년단 활동이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진로로 가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내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살펴볼게요. 땡땡땡땡 아동인권 모니터링. 여러분 여기서 물결은 블라인드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기자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해 사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내가 아동 권리의식과 참여권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어디다가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이 친구 정책 기자로 가고 싶어 하네? 라는 걸 먼저 알 수 있겠죠. 그냥 내가 어떤 활동을 했어요 보다는 나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런 활동했어. 라고 해서 스토리라인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땡땡 홍보기사 작성. 어디 동아리 인터뷰를 기반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신문을 발간했다. 언론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기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자, 정책 기자, 오케이, 정책 기자에서 더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나만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어떻게 좋냐? 면접 말하기도 좋고 서류 준비하기도 좋고 실제로 내가 진로로 나아가기에도 좋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로 나아갈지 참고해보면 좋다. 내가 만약에 진로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못 정했다라고 하면 어떤 진로의 분야를 정하게 된 계기를 써도 됩니다. 내가 화학공학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로 어떤 실험을 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통해서 뭘 개선했고 이를 통해서 변화를 측정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게 된 진로를 넣어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그냥 실험을 한 거랑 내가 어떤 진로로 가기 위해 실험을 한 거는 내 스토리라인, 나를 판단하기에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교사로서의 역량 탐구. 어떤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령기별 교육 방식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고 독후감 쓰기나 맞춤법 등 국어를 직접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내가 이 교사로 가고 싶고 내가 이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이런 활동을 했다까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2개 가볼게요. 나는 화장품 쪽으로 가고 싶다. 화장품 산업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화장품의 특징과 쓰임, 도구의 활용법을 익혔고 미래 화장품 개발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무조건 나타낸다. 무조건 나타내야 된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 방향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면 이게 그 방향이 대입 변화의 흐름이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희망을 찾는 친구들도 있고 왜냐면 내가 이제 진로를 정한 친구들은 이러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 진로 못 정했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진로 진학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진로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모두 학교 안팎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노력을 쓰고 굉장히 긴장하는데 사실 이게 진로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는 없잖아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로를 향해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이 진로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진로를 찾더라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그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계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진로를 다 결정했어요.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진로는 확정하지 못했는데 분야는 조금 감을 잡았어요. 세 번째, 선생님, 저는 아예 진로를 못 찾겠어요. 이 3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는 이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맞는 정보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진로를 정했어요. 근데 학과를 아직 못 정했어요. 하는 친구들의 경우입니다. 가볼게요. 이때는 조금은 이제 수월하죠. 진로를 정했으니까 진로 기반으로 학과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리어넷이나 이런 기능을 가보면은 땡땡 기자라고 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검색을 하면 단순히 국문학과나 신방과나 언론홍보학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과나 정외과나 행정학과까지도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좀 역량에 도움이 되는지 같은 걸 좀 따져보면 되겠죠. 왜냐면 나는 기자 할 건데 국문과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학과들 중에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되죠. 감사하게도 하이퍼링크가 걸려있죠. 누르면 이제 그 학과에 대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직업명을 치고 그 학과를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인데 내가 진짜 이 진로로 준비를 시작하는 취준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진짜 이 진로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지? 내가 진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건축학과라고 했을 때 건축사, 실내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격증? 뭐가 필요해? 이 자격증을 따려면 그러면은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를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어떤 인증? KAAB라는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학교에 진학한 후 수학해야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 바뀌었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진로로 갈 거고 이 분야로 나아갈 거면 여기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뭐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등등등등 해서 이 학교가 있겠구나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안에 가면 되겠죠. 되셨죠? 여기 내가 이렇게까지 모으고 난 다음에는 쉬워집니다. 모집 요강 들어가 보면 돼요. 요거는 제가 여태까지 찍어놓은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두둥실 떠 있었던 학교들이 좀 모아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들어가 보면 돼요. 국민대, 교통대, 경상국립대 들어가 보면 됩니다. 모집 요강 들어가서 땡땡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서 모집 요강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뽑는구나,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는구나, 나는 검정고시 몇 점까지 나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봤을 때 나는 교과로는 여기밖에 못 가네, 종합으로는 좀 기회가 많구나, 그럼 나는 종합으로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큰 틀을 짜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로가 정해졌는데 학과를 못 정한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단계별 전략 두 번째는 바로 진로가 구체화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건 맞아요. 예를 들어 저는 글을 쓰는 걸 앞으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진로 구체화하는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한 활동을 정리하세요. 여태까지 한 활동. 제가 블라인드 처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어떤 동아리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은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 역량. 이 역량까지는 없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 회사에서 한 거고 활동명과 내용까지만 정리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한 활동들이 다 여기에 좀 모여있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통계 쪽이었는데 통계 보고서 작성, 통계 동아리, 통계 워크숍 이런 식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한 활동들이 다 모여있구나를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전을 수립하는 거예요. 비전. 뭔가 거창하죠. 비전은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말 있잖아요. 직업을 단어로 우리가 하고 싶은 직업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표현하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3가지 키워드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 데이터 분석은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개를 그냥 문장으로 하나로 이으면 돼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아시겠죠? 비전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끝난 거예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분야니까. 내가 무슨 통계학 연구원인지 통계학자인지 그런 직업명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만 해도 굿, 베스트, 잘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열려요. 다음 스텝. 보면 사회문제 통계. 어떻게 이을 수 있지? 사회문제랑 통계를 어떻게 있지? 라고 하면은 찾아보면 돼요. 보면은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힌트가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이걸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방탈출하듯이 그렇게 이걸 내 직업을 탐색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분야별 진출 직업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통계 쪽으로 갔을 때 사회 문제랑 빅데이터를 연결하면 되는구나. 그럼 빅데이터는 어떻게 하면 되지? 조사나 사무 쪽으로 가면은 통계연구원, 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회계사무원, 마케팅사무원이 되겠구나. 내가 연구나 개발 쪽으로 가면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수학통계연구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안 전문가가 되겠구나. 내가 금융과 보험 쪽으로 가면은 이런 쪽으로 가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따져봤을 때 통계학 연구원 괜찮네?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이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1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1단계로 가서 어떤 연구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2단계가 이제 여기까지 됐다면 1단계로 넘어가셔도 된다. 그때부터 하면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 여러분 현업 종사자 인터뷰를 좀 탐색해보면 좋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커리어넷이라는 홈페이지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용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했으면 여기 이제 실제 한 그 분들의 인터뷰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뭐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전 방송 기자입니다. 어떤 게 필요한가요? 이런 해두면 좋은 활동은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봐도 굉장히 많이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 잡지 편집장으로 22년째 활동. 그래서 뭐 사회 현상을 고민해야 됩니다. 사회 분위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잡지쟁이가 되려면 글 쓰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이 좀 있는지 없다면 지금 해야지 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친구들이 좀 물음표가 가득해진 상태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여기에.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랑 너무 달라서 매치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어때요? 융합을 하면 됩니다. 우리 융합을 너무너무 선호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학과도 많이 있고요. 무전공학과도 융합하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달라요, 선생님. 어떡하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 대학교 진학한 친구가 선생님 저는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는데 만화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너무 이게 이질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요즘은 뭐 인공지능 만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럼 이거 두 개 합쳐보자. 실제로 만화랑 기술을 결합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만화를 이제 합쳐서 아트앤테크놀로지 쪽으로 학과를 진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만들자, 융합하자, 해보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지만 여러 가지의 이제 장애물과 방해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진로 방향 설정인데요. 진로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전에 그 강남구청 인강에서 찍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항상 좀 겹치지 않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게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그 강의에 가면은 정말 한 30-40분으로 쫙 찍어 놓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진로 적성 검사를 시행하시라. 커리어넷이나 이런 아니면 뭐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지 않아도 그래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나한테 코드에 적합한 직업이 뭐 가상현실 디자이너든 스크립터든 웹 프로그래머든 뭐 개인 그래픽 디자이너 등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있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적성 검사까지 한번 보고 나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방향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업 종합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성이나 흥미, 가치관, 강점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내가 적성, 흥미, 가치관, 강점, 가정 여건 등에 대해서 스스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내가 어떤 직업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머릿속에 떠다니는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평가를 해보는 거죠. 연구원, 운동선수, 소방관, 경찰관 등등 해서 나는 적성 20점 만점에 20점, 빵점, 15점 이렇게 해가지고 빵점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내가 진로를 지금 구체화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활동 선정 방법 말씀드리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 시간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게 되면은 내가 적어도 내년 4월 검정고시를 봤다면 4월까지는 할 수 있는 거고 내년 8월 검정고시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8월까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4월, 8월을 끊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검정고시에서 합격을 한 이전까지의 활동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 이전까지의 활동만 가능한 거고 그 이후의 활동은 검정고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졸업을 했다라고 그 증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선정할 때도 그 전에까지의 활동을 중심으로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계획을 짜시라라는 말입니다.
활동을 선정할 때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봤잖아요. 그러면은 내 방향을 한 5가지 정도 설정을 하는 거예요. 5가지는 최소고 이 5가지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아까 대체서식에 몇 개까지 쓸 수 있는지 나왔잖아요. 그 몇 개까지의 몇 개가 이 5개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친구는 5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5가지를 정한 거죠. 선생님, 저는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 및 공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글쓰기나 리더십 역량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마케팅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잡지나 포스터,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경험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내가 이 5가지 역량에 해당하는 게 있나를 써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쓰기, 그리고 진로 마케터 쪽,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진취적 역량을 내가 한 게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끄적끄적 써대려 가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로를 가는 방법입니다. 진로로 가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써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글쓰기 활동 한 게 있나? 라고 봤더니 어떤 글쓰기 프로젝트나 수기 작성대회에 나갔었구나. 진로 관련 활동 한 게 있나? 라고 했더니 뭐 인턴십을 했었구나. 제품 홍보도 했었구나.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있나? 라고 했을 때는 인터뷰나 어플리케이션 제작도 했었구나. 미디어 경험도 있고 내가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든지 청소년단에 했었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이 뭐 인턴십 같은 것들은 흔히 할 수 없는 기회겠지만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것들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 꿈드림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꿈드림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활동 주제 선정 기준인데요, 여러분. 활동이나 주제는 사실 기준은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상황이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바빠. 그러면 못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금씩만 하면 된다. 보시면 될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학과 인재상 보는 거 우리 면접 시간, 제가 면접 강의가 앞에 있을 텐데 그 위에 떠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학과 인재상 보는 법.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문화, 정치외교, 사회를 아우르는 세계와 국제관계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좋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 저는 경영학과 너무 머리 아파요. 하지만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몰 만드는 건가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한번 감을 잡아보시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디어학과도 마찬가지. 선생님 저는 언론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이 뭐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회복지학과 마찬가지. 선생님 저는 사회복지사가 좀 되고 싶은데 그러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사회복지사 2급, 1급 당연히 있어야겠고 뭐 청소년 지도사나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자격증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자격증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거에 내가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증빙 서류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이제 이 대체서식을 쓸 거 아니에요. 대체서식을 쓸 때 가장 놓친 부분은 이 활동했는데 증빙 서류를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히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일수록 증빙 서류를 채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보통 뭐 꿈드림 센터나 교육청에서 하면은 증빙 서류 받기가 좀 용이한데 다른 데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관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어떤 친구는 어떤 회사에서 뭐 인턴십 같은 걸 했는데 회사가 안타깝게도 사라져가지고 받을 수가 없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증빙 서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받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블라인드 처리를 조금 해왔는데 참가 증서 또는 활동 확인서 양식도 괜찮기 때문에 이 활동 확인서는 대학교에서 공인한 서류는 없어요. 이 활동 확인서를 받아오세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활동을 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 현장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료증, 활동 확인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직인. 활동 직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직인? 기관장 직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체서식 준비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게 2026년 대입이 어떻게 변화할 거고 그 가능성이 있는지 검정고시 입학 통계부터 보여드리고 시작을 한 만큼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거는 대체서식을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제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살펴보면 정말 비율이 이만큼 늘고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보여드린 게 교과로 가려고 하기엔 검정고시 성적이 2등급 또는 3등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막 우리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막 학교는 1점 몇, 1.8 이런 식으로 끊기는 학교들은 아예 지원조차 못하는 학교들이 많고, 그리고 교과 전형은 서울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검정고시 합격자를 선발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종합 전형이 될 텐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죠. 대체서식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냥 정시할래요 라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3장의 카드를 쓰기보다는 9장의 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이 열리고 있고 대학들도 이제는 우리를 인식하고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대체서식을 준비한 꿀팁, 바로 나의 과정을 설명해라. 나에 대해서 만약에 진로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로를 쓰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좀 특색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해도 됩니다. 내가 활동이 많고 하면. 근데 보통 친구들은 내가 막 엄청난 활동을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자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할 활동들은 많지는 않을 거고, 그쵸? 그래서 대안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내 진로 로드맵으로 구성하는 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오늘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활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기관장님의 직인이 있는 활동 확인서가 있다면 다 증빙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활동을 잘 녹여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몇백 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주변에 있는 학습 자원들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학교 밖에서 한 활동,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전공 적합성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 쓰거나 영상 제작하거나 발표하거나 어떻게 대학 학과 커리큘럼을 참고해서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왜 발표랑 보고서 작성만 강조해요? 이게 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그쵸? 내가 뭐 어디 나가서 포럼에 나가서 연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발표 등으로 좀 다채롭게 전공 적합성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 마지막으로 독서. 선생님 저 독서 진짜 많이 했어요. 독서는요 이제 대입에서 반영을 안 해요, 여러분. 대입에서 반영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실제로 고등학교 친구들도 생기부가 2개가 됐어요. 하나는 그냥 모두 담겨 있는 거, 나머지 2번째 거는 이제 대입용 생활기록부라고 해서 수상, 봉사, 독서 동아리를 안 써요. 우리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독서를 쓰고 싶다. 너무 이 책 나한테 인상 깊었어. 그러면은 뭐 어떠한 책을 읽고 보고서 작성을 했다, 또는 보고서 작성에 책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언급을 해줘야지 독서를 했다라고 쓰면은 그건 아예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는 시기고,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뭐 토론회, 정책 토론회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말고도 저희 회사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교육청, 뭐 정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점점 이 가능성을 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걸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부분들이 열리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긴장하거나 부담되거나 그런 거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저 정도도 괜찮구나,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한다면 이 학교 밖에서 학습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험난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하고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컨설팅 마윤희 대표 강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